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이번에는 18장 연기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8장이 여러분들께서 금융기관의 종류별로 다루게 되는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걸 배웠는데 많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시면 벌써 우리가 5월에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총 15주의 기간 중에서 절반은 이미 지났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힘을 내서 수업을 들어주시고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장에는 연금과 또 그 연금의 기금인 연기금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 1부에서는 공적 연금, 그러니까 정부나 정부 기관에서 제공되는 연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다음으로는 사적 연금, 그러니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금융기관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연금들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연기금. 흔히 우리가 연기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금이란 무엇일까? 이 연기금이라는 것은 연금 기금의 합성어인데 영어로는 펜션 펀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연금은 연기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용자와 고용주, 그러니까 사용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이 고용된 사람, 그러니까 일하는 노동자 혹은 근로자가 은퇴한 후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수입을 제공해주는 기관 혹은 그 단체 운영하는 단체 혹은 그렇게 운영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이라는 것은 저축과 보험의 특성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축의 특성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일하는 동안, 그러니까 돈을 버는 동안 미래를 위해서 돈을 세이브한다라는 의미에서 저축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보험의 의미가 왜 들어가냐면 내가 좀 웃긴 말이지만 지나치게 오래 살아남을 것을 가정해서 그 기간 동안 내가 살아있는 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을 위험을 대비하는 그러한 금융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 상품 중에 하나인 연기금은 운영 주체에 따라서 공적으로 운영이 되는 공적 연금이 있고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사적 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분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선 저희는 공적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과 그리고 사적 연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나라에도 적용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현대 국가가 나이가 든 시민들의 그 소득을 보장해서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현대 사회에서는 네 가지 단계가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연금 제도로서 운영이 되는 단계가 있고 복지 제도로서 운영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단계가 있고 혹은 0단계로 부르는 기초 단계가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제가 연금 제도라고 표시를 해 놓은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기초 단계는 복지 제도라고 표시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차이는 이 복지제도라는 것은 연금으로서 운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연금의 특성이 뭐라고 했냐면 요 앞에서 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일하는 동안에는 돈을 납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은퇴한 후에는 납입했던 것에 기반하여서 수령하는 그러한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축과 보험에 혼재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복지제도라 함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낸 것이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근로를 할 수가 없었던,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할 수가 없었던 정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교육을 정말 못 받으신 분이나 아니면 계속 아팠던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일하는 동안에 돈을 내야지, 그래서 연금을 마련해야지 라고 하셔더라도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한 분들께는 이 사회의 구성원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복지 형태로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그러한 기초연금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초연금이라는 말이 사실 헷갈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연금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사람들에게 착시 현상을 주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기초연금은 지금 2021년 현재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행정부가 있었죠. 그 박근혜 대통령 행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 공약 중에 하나가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 것이냐 논의를 하다가 20만 원씩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소득이 없는 분에게 부여하는 그러한 형태로 도입이 되었고, 이것을 우리는 기초연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내가 낸 것에 기반해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연금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단계는 1단계부터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빼서 이제 제가 기초 단계라고 표기를 해 놓은 것이고, 그 상위에 위치하는 모든 단계는 다 연금의 형태로 우리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의 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낸 것이 있을 때 돌려받는 게 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give and take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미래를 대비하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 사람들에게 가장 처음 주어지는 연금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공적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정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2단계와 3단계로 갈 수가 있는데, 2단계부터는 사적연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이고요. 특히 이 사적연금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퇴직연금. 그래서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고용자고 그 다음에 고용주, 그러니까 사용자가 있을 때, 흔히 회사가 있을 때, 다니는 회사가 있을 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장에서 노동을 할 때 받게 되는 연금을 우리는 퇴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대상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 일하시는 시민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고용자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영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에 위치한 이 퇴직연금은 고용자에게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쪽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3단계가 아니라 2단계에 위치하느냐? 여기까지는 의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혹은 강제성이 있다. 그래서 공적연금이 있고, 이 공적연금은 완전히 강제적이고 모든 사람이 가입을 해야 되고, 또 정부에 의해서,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다면, 2단계의 이 퇴직연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이 민간 금융기관들이 운용하도록 하지만 법적으로 모든 고용자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고 법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이 퇴직연금을 준비해야 되는 의무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준강제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3단계 사적연금 중에서도 개인연금이라는 것은 완전한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나는 좀 더 해야겠다. 난 좀 더 미래를 준비해야겠어. 라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도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연금 시스템을 바로 우리는 개인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라미드를 그려 놓았는데요. 이 피라미드 아래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옅고 그 대신 크기가 넓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을수록 더 보편적으로 적용이 된다. 하지만 혜택은 작을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색깔이 조금씩 짙어지고 그 대신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까지 도달하면 이제 가입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대신 그 가입함으로써 내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더 많아지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연금 시스템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정말로 공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은 말 그대로 시민 또는 이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후 대책을 목적으로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금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축이자 보험의 형태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공적연금은 사회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흔히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직장에 가입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직장이 괜찮은 곳이냐 라고 물어보면서 그 4대 보험을 혜택을 주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그 4대 보험이 바로 첫 번째가 국민연금, 두 번째 건강보험, 세 번째 실업보험, 넷째 산업재해보험, 산재보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적연금은 이 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부가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부가식을 영어로는 pay as you go 라고 부르는데 이 pay as you go는 여러분들께서 택시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택시를 타면 내가 멀리 가면 요금이 많이 나오죠. 택시를 탔을 때 짧은 거리만 가면 요금이 기본 요금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pay as you go의 의미는 필요한 만큼 걷고 쓰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이 민간에서 운영되는 사적연금이랑은 전혀 다르게 이 공적연금은 일종의 사회 공동체 같은 공동운명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일하고 있는 세대에게서 걷어서 이미 은퇴한 세대에게 지급하는, 그래서 한 해로 따지면 들어온 만큼 나가는 그런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랑 다르냐면
적립식이랑 다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 적립식 연금을 운용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미래에 쓰기 위해서, 내가 쓰기 위해서 내가 적립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부가식에서는 지금 이 재정을 하루 한 해 한 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미래에 어느 정도 필요할지를 예측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세대에게서 걷어서 그것을 필요한 만큼 다시 또 지급을 해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사실 젊은 세대는 억울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기여한 것과 내가 나중에 받게 되는 혜택이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적연금에 대해서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억울하면 일찍 태어났어야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방법이 바로 부가식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억울하다. 진짜로 억울하다라고 해서 이 공적연금이 왜 필요하느냐라는 클레임들이 많았어요. 이론적으로 이 세상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라면 연금 제도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이라는 짓은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개인은, 합리적인 경제 주체는 나의 기대 수명을 생각하고 나의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 근속 기간을 생각하고 내가 은퇴 후 유지하고 싶은 생활 수준을 생각해서 그때의 물가까지 고려해서 따박따박 정확하게 미래 저축을 시행한다. 그리고 은퇴하면 그 저축했던 자금을 꺼내서 자발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발적으로 모든 것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가 기관이 개입을 해서 쓸데없이 지금 얼마 걷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히 이게 이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현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미래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저는 상당히 미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그 맛있는 반찬을 가장 마지막에 먹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맛있는 반찬을 제가 안 먹고 냅둔 것을 자기가 낼름 먹어버리고는 이거는 내가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적 연금을 도입하면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동등한 규칙을 적용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미래 준비하기 싫은데 나는 살다가 죽을 거야. 나는 빨리 세상을 뜨겠어. 하직하겠어. 라는 사람은 내가 왜 일한 거에 대해서 내가 국민연금에 돈을 내야 되냐. 난 지금 인생을 즐겨라. 아버지는 말하셨지. 라고 하면서 돈을 쓰겠다.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극단적으로 미래를 더 준비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지금 더 아껴 쓰고 다 내비둘 거야. 그런데 아니 우리 연금은 딴 돈의 반만 가져간다. 이러면서 딱 정해진 거를 하면은 그 사람은 나는 더 미래를 더 준비할 건데요. 이래서 그 두 집단이 안 맞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의 선호 문제이 아니냐. 이 소비에 어떤 현재의 비중을 둘 것이냐, 미래의 비중을 둘 것이냐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고려할 수 없는 이 사회적으로 하나의 제도로 운영되어야 되는 이 공적 연금이 과연 효율적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이상적인 상황에서 연금 없이 잘 돌아가는 사회는 너무나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하다. 첫 번째,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것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사람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미래를 자발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평균 사람의 기대 수명, 내가 질병에 걸릴 확률, 내가 일하면 얼마를 저축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은퇴 후 물가, 그리고 그 내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금액, 이러한 모든 정보가 나에게 슉 들어와야겠죠. 그래야지만 내가 나는 얼마를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겠다.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해해서 끝나지 않고 정보가 있으면 뭐 하냐?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계산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사람이 이것을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 때만 이런 연금이 불필요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 없다. 사람들이 그러질 않더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다 라고 할 때 그 100만 원 중에서 얼마를 저축을 할 것이냐. 이게 한 최소한 10%씩은 무조건 저축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미래를 대비를 하려면. 그런데 그 10%를 저축하는 사람이 10%가 안 되더라. 저도 만약에 국민연금이나 이런 제도가 없다면 알아서 저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연금제도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에 반발해서 헌법소원을 내신 분이 있었어요. 1999년에 국민연금은 크게 4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 국민연금 제도는 잘못되었다. 헌법에 어긋난다. 첫 번째, 조세를 거둘 때, 즉 세금을 거둘 때는 그것을 세법에 의거해서 정해진 만큼을 거둬야 되는데 그런 세법을 어기고 있다. 그래서 조세법에 대해서, 조세법 법률주의에 대해서 어긋나는 그러한 행위이다. 두 번째, 개인의 재산권,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쓸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재산권 보장에 어긋난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지금 소비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나의 행복 추구에 어긋난다. 그래서 행복 추구권에 반한다. 그리고 네 번째, 이는 국가가 억지로 개입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시장 경제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있다.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걸었어요. 결과가 어떠느냐? 2001년에 2년 만에 판결이 났습니다. 첫 번째, 연금,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이 공적연금은 세금과는 다르다. 세금은 걷어가면 그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지만 국민연금은 내가 낸 금액을 기반으로 어떤 정해진 혜택이 미래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금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두 번째, 재산권 보장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은 내 돈을 무조건 다 내가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내가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나 군대 안 갈래 이럴 수는 없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연금에 기여해서 우리의 지금 은퇴한 분들을 소득을 주는 그러한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사회적 의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산권 보장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사실이다. 충격.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을 때 그것이 심각하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사람이 행복하려면 나이가 들고 아프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연금을 주기 위한 제도라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아프고 늙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활을 안정시켜주고 그 사람들의 복지를 늘려줌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적인 행복 추구가 더 크고 그에 비해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얼마를 적게 쓰게 된다는 사사로운 이익의 그 피해를 받은 부분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시장 경제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헌법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 질서를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회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혹시 북쪽에서 오신 분?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을 설계한 우리가 1950년대 헌법을 만들 때 애초에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를 추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방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시장 경제에 맡긴다면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헌법에서는 이미 이해하고 있어요. 그 시장 실패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독점 기업이 출현해서 그 독점 기업이 가격과 수량을 마음대로 조절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는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쟁을 강제로 도입을 함으로써 이 독점 기업의 출현을 막고 그래서 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증진시켜주는 게 더 합리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헌법에서 추구하는 시장 경제 질서는 사회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국민연금은 이 시장 경제 질서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고 시장 경제 질서가 그 시장 경제 질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제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에서 더 거두어서 돈이 적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단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그래서 이 양극화가 생겨버리면 시장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 오히려 사회적인 시장 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그러한 제도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나라들이 대부분 공적 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공적 연금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대략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표는 OECD에서 2019년에 시행했던 Survey of Large Pension Funds, 그러니까 대형 연기금에 대한 통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이 자산 규모 순으로 차례로 나열을 한 거예요. 보시면 가장 큰 공적 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역시 흔히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답게 조 달러에 해당되는 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은 이미 1940년부터 이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흔히 소셜 시큐리티라고 부릅니다. 사회보장 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본이 2위에 해당하는데 생각보다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2006년에 시행을 하기 시작했고 자산 규모로 따졌을 때 3위는 펄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1988년부터 제가 태어난 해인데 그때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
세계 3위 규모의 현재 운용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 경제 대국인 중국이나 인도 같은 국가도 보이는데요. 2001년에 중국이 시행했고 인도는 1952년에부터 시행을 했는데 1949년에 인도가 독립을 했어요. 영국으로부터. 그러니까는 독립을 하고 이제 영국의 제도를 모방해서 연금 제도를 시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경제 발전이 좀 뒤처졌기 때문에 자산 규모는 늦었지만 순위는 좀 아래에 있지만 그래도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들이 위치를 합니다. 캐나다,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런 국가들이 유럽이나 미주 대륙에 있는 국가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는 설립 연도가 not detected, 그러니까 알 수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프랑스가 아무래도 민주주의 국가의 거의 초창기 모델 중에 하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돼서 설립 연도를 정확하게 추정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우리가 많은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이 미국의 공적 연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공적 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것이 연방, 페더럴, 노령 유족 장애 보험, Old Age Survivors Disabilities Insurance, 줄여서 OASDI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이름이 복잡하니까 흔히 사람들이 Social Security, 사회보장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여러분들이 아마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소셜 시큐리티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은 좀 자본주의를 더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일하고 제대로 이제 정말 번듯한 직장을 가지지 않으면 소셜 시큐리티에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특히 그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셜 시큐리티에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런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것이 없어요. 그 대신 내가 병원에 가거나 뭐 어떤 일이 생기면 혹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대라고 해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 병원이나 직장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소셜 시큐리티가 번호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더 이제 그거는 넘기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도 자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모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가입을 하면 은퇴 나이인 66세 이후에 지급을 한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늦게 지급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여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여율은 보험료율이라고도 부릅니다. 흔히 세금으로 따지면 세율이 얼마냐는 거죠. 그래서 얼마씩을 내야 되느냐, 내가 일하는 동안 내 소득의 12.4% 그리고 그 중에서 절반인 6.2%는 고용자, 그러니까 내가 이 근로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나를 고용한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여율은 9%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거두고 나중부터 주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죠. 그럼 뭐 이제 기타 연방정부 고용자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공무원 연금이 있고요. 군인 연금이 있고요. 철도 연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넘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미 연방
사회보장제도, 요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2000년에 나온 추정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2000년, 그러니까는 우리 교과서 이전판에 우리 부교재 이전판에 실려있던 추정치입니다. 보시면 꾸준히 자산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2020 몇 년까지는, 2026년 이 정도까지는 기여가 되는 금액, 그러니까 이 연기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지급하는 금액보다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자산 규모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적립된 기금 규모가 커지죠. 하지만 그 이후 놀랍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해서 2040년경에 소진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2000년의 추정이에요. 그러면은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2010년의 추정치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더 보기 안 좋아졌죠? 이 2015년만 넘어도 들어오는 금액보다 빠져나가는 금액이 역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고 2035년에 거의 소진되는 것을, 엄밀히 말하면 2034년, 4년, 4, 5년에 소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사회보장 제도에서는 과거에는 미국이 꾸준한 경제성장 규모가 있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용이 증가했고,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일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금액이 많았던 거죠. 근데 왜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느냐? 첫 번째, 베이비 부머가 은퇴합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이 나 이제 일 안 해 하면서 은퇴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생각보다 빠른 의학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세 번째, 미국 내에 소득 불균형이 심해지고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실직을 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기금에 들어오는 금액이 작아지게 됩니다. 네 번째, 이 기금은 우리나라 치면 국민연금이잖아요. 이 공적연금은 절대로 원금을 까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중한 자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피땀이 어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왔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자기네 국채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국채는 위험이 적은 대신 수익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자산을 늘려나가기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도 오바마 행정부 때도 주요 논란이 되었던 것이 이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이냐였고,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계속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 내셔널 펜션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NPF라고 줄여 부를 수도 있고, 혹은 내셔널 펜션 서비스에서 NPS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 1986년 국민연금법이 도입되면서 88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비슷합니다. 미국이랑 10년 이상 가입을 하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은퇴 나이는 현재 65세이기 때문에 65세가 될 때부터 지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동안의 기여율은 소득의 9%, 그래서 고용자는 4.5%를 내고 나머지 4.5%를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에서 맞추어주는 그러한 제도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내가 자영업자다라고 하면 나는 고용자이자 사용자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9%를 내야 돼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고, 국민연금의 특징은 첫 번째, 강제적이다. 거의 모든 우리나라 거주자가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로 가입해야 되는 사람이 사업장 가입자, 이게 직장 가입자예요. 흔히 직장에 다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가입이 되고, 지역 가입자, 이게 자영업자분들 혹은 전문직, 특수직에 일하는 농부, 어민 이런 분들까지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 임의 가입자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대학생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용돈을 받는데 용돈이 많아. 그래서 미리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면 매달 얼마씩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국민연금에 내가 자율적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는 주부다. 여기서 주부라 함은 하우스 와이프 앤 하우스 허즈밴드죠. 그래서 사실 제 예전부터의 꿈이 하우스 허즈밴드였는데, 집에서 이제 가사를 주관하는 주부인 경우 내가 돈을 외부에서 벌어오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의무로 내가 원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계속 가입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임의 계속 가입자는 뭐냐? 내가 65세가 됐어요. 근데 아직은 돈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돈을 추가로 몇 년간 더 내겠다. 그래서 계속 가입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 대신 뭐 예를 들면 5년 후 70세가 되었을 때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겠다.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은퇴한 사람도 더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소득 재분배를 고려해서 수령액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 또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참고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모두 65세가 되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은퇴를 하시면서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께서는 올해부터 받고 계신데 그 임의로 가입을 해오신 거죠. 근데 임의 가입을 하는 게 뭐 쏠쏠하긴 한데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신 게,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만약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아버지 목으로 받던 국민연금을 배우자인 어머니가 그때부터는 수령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대상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깎습니다. 그래서 50%씩 받게 돼요. 근데 그러면 나는 아버지 몫의 50%와 이 어머니 몫으로 원래 임의가입을 해서 받았던 돈을 합쳐서 받느냐? 그게 아니고 어머니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임의가입했던 걸 포기하든지 아니면 아버지 몫의 연금을 포기하든지 이 둘 중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억울할 수는 있지만 이 연금의 특징 자체가 일종의 보험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확정적으로 무조건 얼마를 냈다고 해서 얼마를 드립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그 살아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금액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이제 법령 해석의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조금 뿔이 나셨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지금 낫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전반적으로는 이미 가입하기를 잘 하셨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부터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소득 재분배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서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수령액의 계산식을 보셔야 돼요. 이게 복잡한 연금 계산 과정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약식입니다. 이게 엄밀한 그 계산식이 아니라 그냥 약소화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1.2가 곱해지는데요. 이 1.2는 소득 대체 상수라고 부르는 어떤 정해진 숫자입니다. 이거는 제 잠시 후에 설명드릴 소득 대체율과 연관이 있어요. 두 번째, 숫자 A와 B를 더해서 1.2에 곱합니다. 근데 여기서 A와 B는 뭐냐? A는 전체 평균이에요.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B는 이 가입자 본인의 가입 기간 중 평균 월 소득액을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정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정을 해주느냐? 장기 가입을 한 사람에게 우대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1년을 더 가입할 때마다 5%씩 연금액이 늘어나도록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0.05를 곱하고 전체 추가 월수를 12로 나누면 몇 년을 초과로 가입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이 숫자 n은 20년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30년을 가입했다. 그러면 30년에서 20년을 빼면 10년을 추가로 가입을 한 거고, 이 10년 곱하기 12달 하면은 120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0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추가적으로 더 가입을 했느냐. 그러니까 기준은 20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소득 재분배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A와 B를 더하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A와 B를 더한다는 것이 뭐냐? 나는 내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A와 B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그래서 그것을 숫자 실제 계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동일하게 40년간, 그러니까 25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65세까지 가입한 사람이 있고, 가입자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기역은 우리나라의 상위 2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소득이 400만 원이다. 그리고 가입자 니은은 평균, 우리나라 평균이다. 근데 그게 월소득 2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가입자 디귿이 우리나라 하위 20%로 월소득이 1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연간 수령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첫 번째, 기역은 1.2에 A의 평균을 집어넣는 됐죠? 평균이 2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400만 원이었기 때문에 200 더하기 400, 그리고 1 더하기 0.05 곱하기 40년간 일했다고 했기 때문에 20년을 초과하는 근무 기간은 20년이에요. 그래서 20 곱하기 12 나누기 12를 하니까 20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연간 1,440만 원을 받는다. 그럼 그거를 12달로 나누면 월 12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니은의 경우를 볼게요. 니은의 경우는 평균인데 다시 평균을 하니까 이제 그 값만 바꿔서 넣으면
이제 이거는 전체 평균이고 이것은 자신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8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귿. 다시 평균을 집어넣고 자신의 평균인 100만 원을 넣는다. 그러면 월 60만 원이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120만 원, 80만 원, 6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볼게요. 흔히 우리가 소득의 분배가 어느 정도로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을 말할 때 쓰는 지표 중에 하나가 소득 분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5등이 분배율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왜 5등이느냐? 5등급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20%, 20에서 40, 40에서 60, 60에서 80, 80에서 마지막까지 나누기 때문에 5등이 분배율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상위 20%의 소득은 얼마였죠? 앞에서 보면 4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하위 20%의 소득은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득 분배율은 일하는 기간 중에는 4배가 됩니다. 이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소득 불균형이 커지는 거겠죠? 왜냐면 잘 버는 사람은 더 잘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더 못 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연금 수령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연금은 아까 400만 원 받던 상위 20%가 120만 원이 되고요. 하위 20%는 6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120만 나누기 60만 해서 2배로 줄어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할 때는 비록 상위 20%가 4배 더 잘 벌었지만 연금에 대해서는 2배만 주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내고 적게 받고, 돈을 잘 못 버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게 내고 많이 번다는 거죠.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득 재분배를 해준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다른 지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게 될 소득 대체율입니다. 자, 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뭐냐? 흔히 이제 실질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내가 평상시 일하던 기간의 평균 소득을 분모로 놓고 은퇴 후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분자로 놓아서 얼마를 벌다가 이제 은퇴 후에 그 중에 몇 %만큼은 연금으로 받느냐를 계산한 값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예시에서 가입자 기억은 소득 대체율이 400만 원을 벌다가 120만 원이 됐기 때문에 400분의 120을 해서 30%가 나옵니다. 니은은 200만 원을 벌다가 80만 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40%가 나와요. 디귿은 100만 원을 벌다가 60만 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60%가 나와요. 누가 소득 대체율이 더 높죠? 못 벌던 사람일수록 소득 대체율이 높고 잘 벌던 사람일수록 소득 대체율이 적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된 이유는 은퇴 후에도 비록 수입은 이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잘 못 벌던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을 해줘서 대체율이 높은 거고, 잘 벌던 사람은 너는 이미 벌어놓은 게 많을 테니까 대체율을 낮게 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런 식으로 국민연금이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명목소득 대체율입니다. 제가 이 예시에서 40년간 가입한 3명을 비교한 거는 이유가 있는데요. 명목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이 명목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대표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 대체율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40년간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이 가입자가 평균의 월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가입자 니은에 해당되고 현재 40%의 대체율을 가진다. 지금 40%로 계산이 됐죠?
그래서 이 40% 대체율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제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명목소득 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 제도를 보면서 곧 2030년대에서 40년대면 연금 기금이 바닥이 난다 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우리나라는 어떠한지 살펴봅시다. 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와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19년에 계산된 국민연금에 대한 계산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37년까지는 계속 연금의 규모가 커지지만 그 이후로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2054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냅둘 것이냐? 물론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는 그것을 지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는 이미 고갈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그 연기금 규모에서 독일이나 영국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 걔네는 이미 기금 자산 규모가 빵이에요. 그래서 걔네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정말 한 해 지급해야 되는 금액만큼을 세금처럼 자신들의 국민 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걷어서 바로 그 해 은퇴자들에게 지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갈이 되더라도 운영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소진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맡겼는데 내가 혜택을 받을 나이가 되면 연금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이러면 누가 연금을 내려고 하겠어요. 그러한 것이 문제고 또 두 번째로는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앞으로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 수도 있고 생산 인구는 줄어들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혜택을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웬만하면 최대한 적립금을 보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적자를 계속 발생시키면 그것 또한 이 정부의 세금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지금 현재 행정부인 문재인 행정부의 그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소득 대체율을 아까 계산했죠. 현재 40%로 되어 있던 소득 대체율을 50% 혹은 45%로 늘리겠다라는 것이 공약이었어요. 그래야 은퇴 후에도 일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19년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소득 대체율을 45%로 늘리는 안과 50%로 늘리는 안이 있습니다. 그 대신 지금 현재 9%의 보험료율, 그러니까 기여율을 12% 혹은 13%로 늘리겠다라는 것이 발표된 방침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적립금 소진 시기도 2054년에서 2059년이나 58년으로 늦출 수 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은퇴자분들에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기억하신다면 아주 격렬한 저항의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민주사회에서는 표심을 살펴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센 집단에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거의 9%, 그러니까 거의 10%가 되는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낸다 라는 것도 상당히 기분이 나쁜 일인데, 그것을 12% 혹은 13%를 더 많이 3%나 4%를 더 늘리겠다라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마음으로는, 그리고 머리로는 그래야만 국민연금이 적립금을 소진하지 않고 더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게 왜 하필 우리 세대냐라는 반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금 개혁안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나라에서 이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흔히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달 수 있겠느냐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소신 발언을 하자면 기여율을 높이는 것이 그래도 국민연금 제도의 존속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담력이 센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언제 이런 개혁안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기관 투자자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 기관 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은 어떻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2021년 2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한눈에 알아보는 국민연금이라는 자료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보시면 역시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채권에 상당한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지는 것이 해외 주식이 있고요. 그 다음이 국내 주식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에는 약 20%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대체 투자가 있는데, 이 대체 투자는 예를 들면 부동산, 해외 부동산 같은 그러한 자산에 투자한 것을 10%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 소셜 세큐리티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연금, 공적 연금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원금을 깎아 먹는다면 납세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겠죠. 그런 사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내 채권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이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겠다. 그래서 채권의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게 60%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래서 해외 자산에 투자를 더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있고, 그러려고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기관 투자자로서 우리나라의 고작 전체 국민연금의 자산 중에서 20%만 투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일단 이 전체 국민연금 자산 운용의 연평균 수익률은 5.9%입니다. 그것은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됐을부터 2020년까지 전체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채권에 투자한 것 치고는, 채권 비중이 높은 것 치고는 나쁘지 않게 잘하고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높지도 않은,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과 적당히 잘하고 있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사실 잠깐 여담이지만
이 국민연금의 기금을 운용하는 이 운용력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죠. 분들은 이제 그런 한탄을 한다고 해요. 사실 본인들이 민간 자산 운용사를 가면 주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인데 실제로 그런 걸 증명해 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있는 건데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실적 보수나 이런 것이 없겠죠. 그래서 명예적으로 하는 일이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일인데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본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러한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를 했다. 왜냐하면 그래도 서울에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뭐 가족이나 뭐 교육 문제 이런 데서 조금 더 용이했는데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그것에서 불만이 많이 생겨서 우수한 운용력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떠나게 된다. 이런 이제 불평들이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온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국민연금 운용력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다 능력이 검증된 분들이고 다 열심히 명예적으로 이제 국가에 국민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넘어가서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큰 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또한 그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탑10 투자 비중을 가져온 건데요. 국내 주식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자동차, 포스코, LG화학, SK텔레콤, 신한지주, KB금융 다 우리 굴지의 대기업들의 지분율이 거의 10%씩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분율 10%라는 것은 거의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중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인 50%는 안 되지만 10%의 주식이 어느 쪽에 찬성을 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기업의 의결권 결정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한 2019년 정도까지만 해도 자산을 뭐 그냥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하는 거지 뭐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국민연금은 독립적으로 운용이 된다. 그리고 별로 사회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최근에는 이 트렌드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원칙,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유한 주식을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대상이 된 기업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뭐 이런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을 이끌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분노를 하실 이제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이러한 트렌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그 자산 운용사 중 가장 큰 기업인 블랙락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블랙락 기업은 아예 자기네 펀드에서 사회적으로 나쁜 기업은 아예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런 투자 흐름을 흔히 우리는 ESG라는 이제 세 글자로 요약을 하는데 이 ESG가 뭐냐? Environment, 환경, Society, 사회, Governance
기업 지배 구조를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 사회, 기업 지배 구조는 사실 재무나 회계적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업을 주주만의 것으로 보지 않고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 다음에 기업의 소비자, 그리고 기업이 존재하는 사회, 국가, 기업이 이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연 환경, 이러한 모든 요소를 다 고려를 하겠다라는 방침 혹은 또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환경을 나쁘게 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 혹은 사회적으로 비바람직하지 않은, 예를 들면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싱가포르 최대의 은행은 DBS, 그래서 이제 Development Bank in Singapore 해서 이제 DBS인데, 그러니까는 싱가포르 버전 산업은행이죠. 근데 이제 그게 민영화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DBS의 경우는 싱가포르의 주변 국가에 많이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 중 하나가 뭐냐면 팜유, 팜 오일을 생산하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에서 DBS는 이러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 팜유를 생산하는 시설에서 아동을 노동을 시키거나 혹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그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대출을 해주지 않는 그런 방침을 세우겠다. 걔네가 아무리 이익이 좋고 아무리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도 자기네는 이제 거기에 투자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고, 그다음 세 번째, 지배구조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땅콩 사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수업에 대한항공 관계자가 없길 바라면서 저희 땅콩 사건이 뭐였냐면, 그 대한항공의 그 오너 패밀리 중에 한 명이 그 항공기에서 땅콩으로 그 흔히 말하는 갑질을 시행했던 그런 사건이죠. 이제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흔히 기업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한 오너 패밀리도 주주의 한 집단에 불과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오너 패밀리가 보유한 그 지분율이 총 15%다 이렇게 치면 15%만큼만 주인인 거지, 나머지 85%의 주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일반 소액 투자자도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다른 기관 투자자도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독단적으로 15%만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지배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기업도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투자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전 세계적인 투자 기업들의 의사 방침이고, 그것을 우리도 표방해서 국민연금 또한 수탁자 책임 원칙을 가지고, 여기서 수탁자 책임 원칙이라는 것은, 수탁자라는 것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을 받은 사람, 받아서 운용하는 그런 수탁자라는 것이고, 수탁자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 그냥 흔히 남의 돈이니까 대충 해,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투자 운용을 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것 자체는 좋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2021년 3월에 대한항공이 주주총회를 시행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안건이 다루어졌는데, 첫 번째로는 그 땅콩 사건 이후 기존의 회장이 물러나고 그 아들인 조원태 회장이 지금 현재 대한항공 이사로 선임이 되어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갈이가 한번 된 거죠. 그 땅콩 사건으로 인해서. 자꾸 땅콩 사건을 언급해서 죄송한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 다시 이제 그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이사로 재선임되기 위한 안건이 있었고, 두 번째 안건은 뭐냐면 이 조원태 회장의 그 포부가 뭐였냐면, 이거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시아나 항공이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도 금호 아시아나라는 이 기업에서 금호그룹에서 경영을 잘못해서 아시아나라는 원래 알짜배기 기업이 경영이 어려워진 그러한 상황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두 가지 원칙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하겠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합병해서 대형 항공사로 더 발돋움한다면 이 외국의 항공사와 경쟁하는데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더 효율적으로 노선을 운영하고, 그리고 인원은 감축하고, 이래서 비용을 줄이고 더 수익은 늘리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증자,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추가로 더 가져오겠다. 그러면 이게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는 별로 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증자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지분율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파이가 원래 이만큼이 있었는데 이만큼이 추가로 생기니까 내가 이만큼만 가지고 있었다면 전체 중의 비율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지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방침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반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결권이 약 8.1%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제 내세운 이유는 아시아나 항공이 실제로 알짜배기 기업인지, 너무 부실화돼서 손쓸 여력이 없는지 실사하지도 않고 인수를 결정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때 부실 기업이라면 부실 기업을 인수했을 때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즉 주주의 가치가 훼손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투자한 주주로서 반대하겠다. 이런 식의 결론을 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국민연금이 무려 8%가 반대했음에도, 그러니까 8%의 의결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전체 80%의 주주가 찬성 표결을 함으로써 완전히 전혀 CR도 먹히지 않고 안건이 통과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수탁자 책임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도대체 왜 먹히지도 않을 반대를 했느냐 라는 비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정확하게 정말 국민연금의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것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반대를 한 것이냐. 또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이 아시아나 항공을 채권자로서 관리하고 있던 산업은행도 어떻게 보면은 정부기관이고 국민연금도 정부기관인데,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찬성이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도 정부기관인데 왜 딴소리를 내는 것이냐, 너희들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 책임위원회의 토론 과정을 밝혀라 라는 질의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이제 뜻은 좋지만, 스튜어드십이라는 뜻은 좋지만 아직 좀 미비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요약하자면, 첫 번째, 기금이 건전하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혹은 기여율 이런 부분을 개혁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고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흔히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물한 황소개구리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이 자산이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많이 투자가 20%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에 국민연금이 거의 10%에 육박하는 그런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투자를 회수해야겠다. 투자금을 회수해야겠다. 즉 주식을 팔아야겠다고 하면은 주식시장 자체가 휘청해요. 팔면은 주가가 급락하고 왜냐면 파는 게 쏟아지니까 사면 주가가 올라가고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에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차익을 실현하려면 그 가격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팔려고 할 때마다 그 자신의 행동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자기의 이익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엔 괜히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른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출렁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을 좀 이 규모 현재는 물론 나중에는 이 자산 규모가 줄어들 거지만 지금은 국민연금이 엄청난 초거대 세계 3대 연금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작은 주식시장이 있다 보니까 마치 우물 안에서 날뛰고 있는 황소개구리 같다. 그래서 좀 천천히 그 비중을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용을 하는데 과연 독립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행정부의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혹은 외부 사람이 알 수 없는 투명하지 않은 폐쇄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지적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에도 국민연금의 이름이 올라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삼성그룹의 부회장으로 있었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도와주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지배를 확립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그쪽으로 행사했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국민연금의 외부 조언자는 의결을 반대할 것을 권고했거든요. 이제 국제적인 그런 의결권 조언자는 ISS라고 있는데 그쪽은 반대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때는 국민연금이 또 그 지배 주주의 의견을 들어줬고 또 이번에 대한항공 사태에서는 또 거꾸로 괜찮다라고 하는데 반대하고 이러니까 이것이 과연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전혀 없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연금 중에서 특히 공적 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다음 영상 2부에서는 사적 연금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